시작해 보면은 내가 말은 했지만 많은 기대는 하지 않아. 137쪽 8쪽 숙제를 내도 숙긴 했어. 아주 먼 과거에. 저 한 문제 풀었어요. 저는 한 문제 풀었고 그거 행동 많은 과학이야. 교현이는 과학을 잘 봤으니 괜찮다. 사실 내가 얘기했지만 너희 말고 전에 앞에 다른 친구들 수업하다 보는데 사실 매번 비슷해. 왜냐면 몇 시기가 끝나고 근데 그 마음은 잘 알지. 끝난 지 며칠 안 됐지. 날짜상 보면 한 4, 5일 됐니? 네. 3, 4일 됐나? 그지? 이제 끝나고 하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하고 오라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숙제?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제 기말 전에, 그러니까 중간고사 전에 해놓으면 좋긴 한데 지난 시간에 여기 한 페이지만 해로 얘기는 했었고 아마 안 나왔을 것 같으니 넘어가자라고 얘기는 하려고 했는데 현실이 돼버렸네. 어쨌든 쓱 하고 넘어갈 건데 당연하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처럼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냥 유튜브 보듯이 핵융합 반응, 핵분열 반응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알고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숫자적인 계산이 좀 들어가 이번 단원에.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물리에서처럼 내가 계산 연습도 조금은 시킬 거고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뭐 얼마나 에너지가 에너지 변화나 빛의 파장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연습하고 넘어갈 거고 당연히 숙제 문제에도 들어가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는 잘 보자. 일단 거기 뒤에 나와 있던 141쪽부터 펴보자. 141쪽. 자, 여기 나오는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이상적이지만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계산을 해보자가 목적이야. 자, 우선 화학의 아버지 하면은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보어가 나옵니다. 보어의 가설이라고 처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옛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트륨 원자의 불꽃 반응색 왜냐면 나트륨 금속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 원자들의 불꽃 반응색을 관찰해봐. 아마 그게 140쪽에 나올 거고 너희들 내신 기간에 불꽃 반응 같은 거 다 배웠잖아 그지? 거기서 특정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런 것까지 다 배웠으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걔가 왜 나타날까를 처음 설명하기 시작한 게 보어의 이론이야. 왜 나타날까? 그게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많이 안 들어봤겠지만 양자화라는 말이 있어. 양자화 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특징은 연속적이지 않다야. 내가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한 원자핵 플러스 1짜리 수소 이온 그 가운데 있는 이 원자핵 하나 있다 치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이 수소 이온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전자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야 수소 원자가 되겠지. 그러면 외부에서 전자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껍질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야. 실제로 엄청나게 많아. 자, 우리가 물리에서 간단하게 전자기력 같은 거 배울 때 중력을 G R제곱분의 mn 이렇게 쓰고 전기력을 K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썼거든? 그래서 수학적으로 중간 과정 솔직히 말할게 다 뭉개버리고 내가 배웠던 이 전자기력 있지? 쿨롱 상수 곱하기 Q1의 전하량을 가지고 Q2의 전하량을 가지면 얘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땡기는 전하량이 그러니까 땡기는 그 뭐랬지? 전기력이 훨씬 커질 수 있는 거야. 반지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맞지? 이거에 제곱 반비례해서 나는 힘을 받는다고 되게 이상하지만 이렇게 얘기할게. 에너지는 마이너스 KR분의 KR분의 Q1이라고
QT라고 쓰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돼. 그래서 어쨌든 힘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 전하에 대한 에너지도 이 중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쪽으로 엄청 커진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자,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날 거야. 중심부에다가 무거운 추 올려두고 이렇게 생긴 천이 움푹 들어가는 요런 그 사고 실험을 할 때 쓰는 이렇게 천이 움푹 들어가 있는 녀석에다가 내가 어떤 동그란 쇠구슬을 놓으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겠지 당연히. 근데 이 동그란 녀석이 빨려 들어갈 때 왜 빨려 들어가냐를 내가 그냥 눈으로 당연히 빨려 들어가요가 아니라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이 높이가 높고 이 이후에 빨려 들어가는 곳의 높이가 낮으니 그 높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얻으면서 하면서 빨라지는 거지. 일로 가면서 쭉 빨라지지. 빨라지면서 그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야. 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소모시키면서 낮은 에너지로 점프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점프하면서 내가 에너지를 얻는다고. 자, 그런 이유를 똑같이 전자에 적용시키면 나는 일반적으로 모든 전자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얘랑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에너지가 0이다 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여기 안에 구속되어 있으면 이 전자가 원자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변하는 건 맞지만 멀리 있을 때보다 더 안정적으로 바뀌면서 에너지 준위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뭐냐? 이 껍질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더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얼마만큼 낮아지는지를 직접 실험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복잡한 원자들은 너무너무 그지 같으니 아주 간단한 수소 원자 핵을 가지고 하나씩 실험했어. 어떻게? 전자를 톡 하고 던져 이렇게 하나씩 멀리서. 그럼 뭐야? 어느 전자는 1층에 포획이 될 거고 어느 전자는 2층에 포획이 될 거고 자기 마음대로 막 랜덤하게 중간에 껍질에 사로잡힐 거야. 근데 내가 관찰을 해보니 껍질이 여러 개가 있고 그 껍질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얘가 K 껍질, 얘가 L 껍질, 얘가 M 껍질, 네 번째 껍질을 N 껍질 이렇게 잡는 거야. 우리가 흔히 옥텟 규칙이라고 불리는 거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간다. 수소 헬륨. 두 번째 껍질은 최대 8개 들어간다. 세 번째 껍질부터 18개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커지지만 어쨌든 간에 얘는 이만큼의 정해진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외부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뱉으면서 후루룩 뱉으면서 오겠다는 거야. 자, 이거를 내가 단순하게 이렇게 껍질을 어떻게 알아내냐? 당연히 에너지 준위를 직접 관측했기 때문이야. 자, 내가 그 다음 페이지에 142쪽으로 넘어가 보자. 자,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을 기준으로 외부에서 전자를 툭툭 던져서 나오는 에너지를 관찰해 봤대. 그랬더니 나오는 에너지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라고 실제로 보니 가장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게 뭐냐? E1. 얘는 뭐야? 마이너스 1312줄이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물론 이제 줄 퍼 몰이야.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이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는 게 아니라 1몰의 전자가 요만큼 에너지를 내뿜는 거야. 그래서 전자 하나는 당연히 엄청난 에너지는 아니고 내가 Y축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더 높다.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그 두 번째 에너지 준위는 이쯤에 있어. 요렇게. 이게 두 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야. 얘는 직접 숫자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2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1312줄 퍼 몰이야. 그리고 이 3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에 바로 착 붙어 있어. 그래서 세 번째 껍질의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의 제곱분에 1312줄 퍼 몰이야. 자, 왜 그래요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전자의 에너지 껍질대의 위치를
체크해보기 위해서 관찰된 결과라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관찰했냐? 외부에서 전자를 하나씩 톡톡 던진다 그랬지. 그게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로 들어간다. 그게 어디야? 얘야. 그럼 전자 하나가 얘를 1몰개로 나눈 1312주를 1몰개로 나눈 것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빛을 내뿜어. 왜? 에너지가 넘치지. 바깥에 에너지가 있지. 에너지가 되게 낮은 곳으로 들어왔어. 그럼 내가 남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빛으로 발산한다. 이렇게. 그래서 불꽃 반응색이 보이는 거야. 각각의 원자마다 특징이 다르니까. 그래서 두 번째 껍질로 전이가 되게 되면 그거보다 에너지가 조금 더 낮은, 물론 이제 파장이 좀 더 길 거야. 에너지가 낮은 빛이 나오게 되고, 세 번째 껍질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보다 더 에너지가 낮은 빛이 나오게 되겠지. 근데 그건 다 둘째 치고 내가 마이너스 1312줄/몰이라는 하나의 전자 에너지 준위를 찾아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두 번째 껍질은 2의 제곱분의 1, 세 번째 껍질은 3의 제곱분의 1. 그럼 나는 뭐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야? n번째 껍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312주를 n제곱으로 나눈 이만큼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킬로줄, 그냥 줄이 아니라 내가 헷갈렸다. 킬로줄이네. 그래서 킬로줄/몰이라는 요만큼의 에너지 준위를 각각의 껍질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 n제곱분의 1 봐봐. 우리가 함수라고 생각하고 보면 어때? n이 5보다 커지면 사실상 의미 없지. 무슨 말이야? 5나 6이나 에너지 차이가 별로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긴 에너지 준위를 관찰해 볼 때 보통 그래프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면 에너지 준위를 1층, 2층, 3층, 4층까지만 그려 보통. 왜? 그 뒤로는 크게 차이가 없고 실제로 의미가 많이 없으니까. 자, 맨 밑에 있는 요 녀석을 이렇게 4등분을 하면은 이렇게 4등분하고 위 끝까지 관찰해 본다고 쳤을 때 에너지가 0인 거. 이 끝에가 에너지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0인 상태야. 즉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부의 전자를 의미하는 거야. 에너지가 0인 상태야. 근데 수소 원자 핵 하나에 구속이 되어 있는 1층에 구속이 되어 있는 녀석은 이 밑바닥면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두고 얘는 마이너스 1312킬로줄/몰 단위 지울게. 이렇게 쓸 거야. 근데 한 층을 더 올라가게 되면 이만큼이나 올라가. 어때? 에너지 겁나 많이 필요하지. 하나의 점프를 위해서. 그지? 그래서 자연계에선 대부분 낮은 층에 있는 거야. 왜? 거기가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더 안전하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제곱분의 1312만큼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사실 9분의 1이라서 굳이 표현하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쪽이야. 그 다음에 16분의 1은 진짜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내가 3층, 4층까지만 그릴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숫자들을 이렇게 써볼게.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4의 제곱분의 1. 차이가 거의 없어. 그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 내가 이렇게 생긴 4개의 껍질을, 이렇게 K 엘레멘 껍질을 다 정의를 했는데 이 4개의 껍질 중에서 만약에 아예 외부에서 전자가 이렇게 1번으로 들어오면 그때 최대의 에너지가 나와. 그게 어디야? 요만큼이야. 그지? 요만큼의 에너지가 빛 입자 하나가 가진 에너지야. 1312킬로줄/몰이라는 계산을 1312주를 1몰개로 놔두면 에너지가 나오겠지. 그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이 나오는 거야. 언제? 외부의 전자가 1층으로 올 때. 그러면 4층에 있는 전자가 1층으로 올 때는 이만큼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지. 3층에 있는 전자가 1층으로 올 때는 이만큼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지. 2층에서 1층으로 올 때는 이만큼이야. 솔직히 말할게. 별 차이가 있니? 아니 이거 2층, 3층 말고는 거의 똑같아. 이거 그냥 하나야. 그치? 거의 비슷하다. 오차 범위 아니야. 그래서 이걸 거의 비슷한 계열 플러스 이거 하나 정도 고려해주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런 빛들을 그냥 하나의 계열로 묶어놔. 그게 발머 계열이라고 뒤에 나오나? 잠깐만. 라이먼 계열이라고 여기 나올 거야. 거기 책 142쪽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밑쪽에 라이먼 계열이라고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 빛들은 이걸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라이먼 계열의 빛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얘네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야. 뭐야?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자외선 이후야. 우리 눈에 안 보여. 근데 이 뒤에 나오는 2층으로 전이되는 무한대에서 2층, 4층에서 2층, 3층에서 2층 이렇게 전이되는 빛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지? 이름 헷갈린다. 발먹이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의 영역대로 나오게 돼. 그럼 우리가 보이는 실제로 이렇게 생긴 수소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내가 거기서 나온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분광했을 때 그 분광되는 빛이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대가 대부분이라고. 실제로 이거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말고는 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권에 있는 영역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눴을 때 무한대에서 3층, 4층에서 3층, 5층에서 3층 뭐 이런 여러 가지 빛들이 있을 때 얘도 따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파셴 계열, 이름도 잘 모르겠어. 왜 사람 이름이 파셴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등장하는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의 각각의 빛은 그냥 아마 발레들이 한 가지씩 있겠지만 대부분 얘는 자외선, 얘는 가시광선, 얘는 적외선이라고 보면 돼. 에너지가 적고 중간 많은 거야. 중간에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것만 특징을 알아주면 돼. 자, 이건 내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뭐만 얘기하는 거냐면 수소, 원자, 핵만 얘기하는 거야. 자, 다른 원소들은 왜 얘기할까? 헬륨만 돼도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아. 쉽게 얘기할게. 다른 복잡한 금, 뭐 백금 이런 무거운 중금속 같은 원소들 말고도 나트륨, 헬륨만 돼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가 있어야 되지. 그럼 얘는 이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이 네 개의 사이즈를 가지는 녀석이 얼마만큼의 정기적인 영역을, 그러니까 정기적인 그 영향력을 미치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생긴 첫 번째 껍질 있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 있다고 치면 여기에서 전자를 빼는 게 거의 불가능해. 왜? 아주 안정적인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두 개의 원자가 있거든. 수소와 이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연계에도 수소 이온으로 존재하잖아.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전자를 넣는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온도를 엄청 높이거나 뜨겁게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얘 그게 안 된다. 더 복잡한 원소들은 더 안 돼. 왜? 이 첫 번째 원자 껍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자 핵이 애초에 어떤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는지도 계산을 못했어. 언제? 중세 때는. 당연히 못한 거야. 지금은 할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생긴 세 가지 계열을 두고 다른 원소로 확장되는 거는 이제 컴퓨터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긴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 돼. 원리만 알면 돼. 그래서 다른 복잡한 예를 들어서 리튬 이런 원소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원소의 에너지 준위 그래프가 이렇게 몇 가지가 딱딱 찍힐 거야. 당연하게도 컴퓨터가 얘입니다. 이런 규칙을 만족시키지 않아. 실제로 그 뒤부터는. 근데 수소 원자 핵만 저 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책에서 직접 계산을 시킨다는 거야. 자, 에너지 준위가 KLMN 이렇게 네 가지 껍질을 주로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여기 디테일하게 나오는구나. 여기 발머 계열에서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레가 있는데, 7번째 껍질보다 더 멀리 있는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이 되는 경우에는 자외선이라고 분류를 했네. 그 대신에 6번째 껍질, 5번째 껍질, 4번째 껍질, 3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그 빛들은 전부 다 가시광선이다라고 책에서 굳이 언급을 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 내가 그래 에너지 계산을 시킨다고 치자.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자, 이렇게 물어볼게.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 두 번째 전자 껍질로 전자가 한 칸 내려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 빛의 파장은 어떨까? 이거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사실 생각보다 어려워. 왜냐면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왔다는 뜻은 뭐야?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 준위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3의 제곱분에 1312
kJ/몰이라는 여기에서 어디로 내려온 거야? 마이너스 2의 제곱분에 1312 kJ/몰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 나는 이 kJ/몰이라는 단위 보기 이전에 1312를 마이너스로 하나 묶고 나중에 우리가 전이 되고 나서 에너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4분의 1이고 그리고 처음에 있던 에너지가 마이너스 9분의 1인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써주면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생긴 거지. 물론 절대값을 따지면 이렇게 플러스로 가야 되는 거고 내가 단위를 kJ/몰이라고 이렇게 써볼게. 자, 1312 곱하기 36분의 이거 계산이 좀 귀찮지? 9 빼기 4야? 그럼 5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 뒤에다 뭐 하는 거야? 키로줄이지. 그냥 1줄이 아니라 키로줄이야? 그럼 10의 세제곱 줄이라고 바꿔야 되지. 그리고 1몰은 뭐야?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지. 이거 단위가 없어. 그럼 이만큼의 줄 단위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식 자체가 더럽지.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했다. 자, 계산을 잘했다 치자. 36분의 5 이거 10의 3승, 10의 23승 지워가지고 10의 20승만 뺄게. 나누기 6.02 곱하기 10의 20승을 이렇게 나눠. 그랬을 때 이만큼 줄이 전자 한 개의 에너지인 거야. 그러면 에너지가 위에서 아래로 바뀌었지. 그럼 이 에너지가 뭐라 그랬니? 빛 하나의 입자의 에너지인 거야. 근데 지난 시간이라고 하면 너무 옛날인 것 같긴 한데 앞에 단어를 봐봐. 140조. 우리가 되게 뜬금없어 보이긴 하지만 전자기파의 에너지 하면서 가운데 전자기파의 에너지 E는 HV라는 이렇게 생긴 H 보통 람다 뮤라고 있나? 이거를 뮤로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던 직관적인 파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람다분의 HC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이 얘기가 한 달 반 전에 한 거지만 바로 이어지는 얘기인 이유가 뭐야? 전자기파 하나의 에너지가 여기 나오는 거야. 여기 나오는 플랑크 상수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계산이 참 지저분할 거야 아마. 계산기 써도 실수할 정도야.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거든. 10의 마이너스 34승이야. 그럼 여기 나오는 H라는 녀석을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라는 어떤 그 줄세크의 단위의 플락스 상수를 넣고 여기에다 빛의 속도를 넣는 거야.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그냥 흔히 이렇게 넣지. 2.99라고 안 넣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람다만 모르지. 내가 이걸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 있는 람다를 계산한다. 해봐. 좀 그렇지. 내가 지키면서도 애매하잖아. 그래서 아마 계산을 해보라는 게 단순하게 계산기를 두들겨서 그 계산기를 두들기는 실력을 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단위를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에 대한 이 중간 과정 그리고 빛 입자 하나의 에너지가 10의 마이너스 34승 단위 엄청나게 작은 개수가 붙어서 빛의 상수 C가 10의 8승이 곱해지더라도 사실 되게 작아. 그러면 내가 에너지가 실제로는 10의 마이너스 20승 스케일로 엄청 작을 건데 그 10의 마이너스 20승 스케일로 엄청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상수가 훨씬 작아서 람다도 나노미터 단위로 나오는 거야. 이거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계산기 컴퓨터가 알아서 A한테 시키면 잘 해줍니다. 이게 아니야. 내가 이 빛 하나의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kJ/몰이라는 단위가 이거 눈으로 보면 감이 하나도 안 와. 근데 이거 계산을 해보자. 핸드폰 영상 찍고 있네. 봐봐. 대충만 볼게. 내가 입으로 설명하던 거 대충만 얘기할게. 10의 20승으로 나누지 1312 36으로 나누면 대충 한 30쯤 나올 거야. 30쯤에 5 곱하고 6 나누면 기껏 해봐야 한 자릿수야. 그럼 이거는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줄 퍼 개라고. 그럼 마이너스 20승 스케일의 에너지가 무조건 나와. 광자 하나가 가진 에너지가. 그럼 그 광자 하나가 10의 마이너스 34승 10의 마이너스 10의 8승 곱하면 이거 두 개 하면 얼마라고? 10의 마이너스 16승인 정도 되나? 맞나?
10의 마이너스 26승 정도 되네. 그 다음에 앞에 6 곱하기 3 하니까 10의 마이너스 25승 정도 된다고 치자. 10의 마이너스 25승 정도 된다 치자. 그지? 그럼 10의 마이너스 25승이야. 그럼 여기 들어가는 람다는 뭐여야 되는 거야? 이 10의 마이너스 20승을 기준으로 10의 마이너스 5승 기준으로 나눈다고. 그럼 얘는 나누니까 아래 단위가 되는 거야. 아니 잠깐만. 이거 정확하게 계산 안 해서 그런가? 마이너스 34승, 6, 3, 18, 10의 마이너스 빛의 속도를 10의 8승이라고 보나? 30만 킬로미터. 기다려봐. 10의 6승이네. 30만 킬로미터니까 8승 맞네? 뭐가 문제지? 10의 마이너스 25승 10의 20승이 여기가 전체가 10의 20승 단위야? 그럼 10의 20승 단위를 얘로 나눠줘야 돼. 그러면 대충 10의 마이너스 6제곱 정도 나오겠네. 어쨌든 비슷할 거야. 그래서 파장이 실제로 몇백 나노미터 단위로 무조건 나올 거고, 이거 아마 문제 중에 있을 거야. 한번 해보면 돼.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입으로 계산하지. 직접 계산기 붙들고 해봐. 생각보다 어려워. 그러니까 직접 해보고 그건 내가 숙제로 남겨놓게. 이렇게 몇백 나노미터가 보통 10의 마이너스 7승에서 10의 마이너스 6승 단위야 실제로. 왜? 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가 몇 850 나노미터야.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빛의 파장이 우리가 실제로 보는 그런 수백 나노미터의 빛의 파장이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숫자를 내가 직접 보여주고 나면은 할 의지가 조금 꺾이게 되거든. 그래서 조금 미안하지만 이거를 숙제로 남겨둘 테니 한번 잠깐만. 문제가 있긴 한가? 잠깐만. 이거 있어서. 근데 이거 하나만 시켜봐야겠다.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그 옆에 143쪽으로 넘어가 볼게. 자, 돌턴의 원자 모형 딱딱하게 돌덩이처럼 딱딱한 입자가 쪼개지지 않는 최종 형태로 존재합니다를 처음 발견했던 돌턴에서 전자의 존재를 발견한 톰슨의 모형, 그리고 러더퍼드의 모형은 뭐였지?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의 대부분은 원자 핵 말고 비어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화학사 이거는 솔직히 아마 앞에서 한두 번 얘기했었어. 아마 뭐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아마 완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지.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일단 쓱 한번 읽어보고 뒤에서 나오게 되면 그냥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주면 돼. 그래서 일단 이번 단어는 여기까지 하고 뒤쪽으로 슬쩍 넘어가 볼게. 자, 이렇게 내가 전자껍질 관련된 얘기들을 잔뜩 하고 나서 그 뒤에 얘기하는 게 오비탈이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오비탈, 옥텟 규칙 관련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이번 단원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가자는 거야. 자, 내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거 확인해 볼게. 첫 번째, 수소 원자 핵을 통해서 나는 4개의 전자 껍질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 그래서 그 4개의 전자 껍질에 대해서 각각의 이름을 붙였어. K, L, M, 마지막은 N 이렇게 붙였다고 치자. 그러면 잠깐만. K, L, M, N이라는 각각의 껍질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쓰면 돼. K는 하나의 전자 껍질에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전자의 수가 2개야. 그리고 L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8개인데 여기서 이제 L이라는 껍질을 가지는 껍질의 수 자체가 2개가 나오는 거야. 그게 주양자 수가 2번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M 껍질은 하나의 전자 껍질에 최대 18개의 전자가 수용 가능하고 N 같은 경우에는 총 32개의 전자가 수용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주기율표랑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게. 흔히 우리가 수소, 헬륨, 리베, 붕탄, 질산, 풀네 하면서 여기에다가 리튬, 보통 원자 번호 책에서 어떻게 쓰지? 이렇게 자르지 않나?
얘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뒤부터 이렇게 이만큼 띄었다가 분탄, 질산, 풀, 이렇게 쓰거든? 이 중간에 아마 자르거든? 큰 원자 주기율표를 보면 내가 흔히 18번, 20번까지 쓰는 게 아니라 뭐 전체 우리가 알고 있던 원소들을 전부 다 표현하기 위한 주기율표는 이렇게 잘려서 중간에. 그래서 이 뒤에도 요만큼의 전체 18개의 족 중에서 중간에 10개 정도가 이렇게 비어있고 세 번째 껍질부터는 얘가 전부 다 차 있을 거야. 솔직히 말할게. 내가 이거 외우고 있진 않아.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내가 1층이라는 요 녀석은 하나의 전자 껍질에 최대 2개 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소가 2개 있는 거야. 그게 여기 들어가는 K에 대한 의미고 그 밑에 들어간 녀석은 이렇게 2개인가 아마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원소가 6개씩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 원소는 2개의 층으로 존재하지. 2개가 있어. 근데 그 2개의 층의 원소에 각각 뭐가 들어가는 거야? 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뭐야? 하나의 껍질을 우리가 다르게 정의할 수는 있겠지만 2, 8, 8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그 뒤부터는 총 18개, 하나의 층에 18개가 1쪽부터 18쪽까지 아마 전부 다 채워져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등장하는 여기 M 껍질에 대해서는 하나의 껍질에 최대 1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사실 좀 복잡한 게 생겨. 어쨌든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 어쨌든 18개가 생기는데 이 뒤에도 보면 이 18개가 3번 더해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32개짜리 한 껍질에 32개가 들어가는 게 있지만 아마 이 중간에 두 번째인가 이 세 번째에서 존재하는 원자가 거의 끝날 거야. 이거보다 더 무거운 무거운 원소는 없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래서 32를 4번 더할 수는 없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자가 더해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딱 여기까지 관심이 많아. 일단 1번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 나오는 18번까지의 원소까지의 관심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 18번까지의 원소를 표기할 때는 가장 단순한 옥텟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가운데 있는 원자핵이 만약에 플러스 16번의 원자 번호를 가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6번이 뭐지? 16번이 인이지, S지. 그래서 여기 인이라는 16번 원소가 놓여있게 되면 전자 16개가 존재해야 되고 걔가 1층에 2개, 2층에 8개 이거를 보통 이렇게 생긴 45도 이격을 두고 이렇게 표기를 하지. 자, 그러면 3층에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2개가 비는 거겠다. 그래서 2, 3, 4 공간, 5, 6 빈 공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멍을 그냥 표기해 주거든. 그래서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는 원소를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그대로 확장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M껍질도 똑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똑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왜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우리가 중학교 때 딱 여기까지 배우지. 여기서 이제 확장해 볼게. 자, 이 뒤에는 이제부터 4주기라고 부르면 돼. 4주기. 4주기라고 부르면 4주기부터는 얘가 18개의 원소가 18개의 전자가 한 껍질에 들어갈 수 있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여기 곱하기 18개가 존재합니다 라고 단순 껍질을 생각하면 안 돼. 이제부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비탈을 정의해주기 위해서 먼저 얘네들의 각각의 이름을 정해줄 거야. 이름을. 자,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얘네들 네 번째 껍질부터는 그 껍질의 에너지 준위 기준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3주기까지만 앞에서 썼던 옥텟 규칙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뒤부터는 그 규칙의 방향성이 전혀 달라져. 그런데 방향성을 내가 이렇게 됩니다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맨 처음에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161쪽에 나와 있는 양자수를 정리할 거예요. 먼저 양자수. 무슨 말이지? 자, 내가 양자수라는 개념이 사실 되게 복잡해서 하나씩 설명을 할게. 내가 오른쪽에다가 아까 썼던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 자, 수소 원자핵이 중심에 있으면 나는 이걸 기준으로 가장 간단한 오비탈이 처음에 K 껍질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K 껍질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 두 개 들어가면 방 하나 끝. 참. 그러면 난 이 K 껍질 같은 경우에는 주량자 수를 n은 1이다 이렇게 표기할 거야. 왜? 첫 번째 껍질이니까. 그냥 그게 다야. 그래서 주량자 수 n은 1이다라고 쓸 거고 이 뒤에 우리가 부량자 수 부량자 수라고 얘기하나 이게 방위량자 수라고 얘기하네. 좀 내가 배웠을 때랑 용어가 조금 다른데 내가 1이라는 어떤 주량자수를 가지면 내가 배울 때는 부량자수라고 했거든. 아니다 이거 그냥 한국말 헷갈리니까 L이라고 할게 그냥. 자 주양자수로 가져가는 n은 1이야. 그러면 나는 부양자수는 뭐라고 표기하냐면 규칙이 조금 이상해. 잘 들어봐. 0, 1, 2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0부터 n-1까지를 우리가 부양자수라고 얘기해. 여기서 얘기하는 방향자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봐봐. 지금은 n은 1이지. 그치? 그럼 첫 번째 껍질에서는 나는 L이 0밖에 없는 거야. 그럼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L을 처음에 0이라고만 둘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조금 이상하지만 나는 스핀 양자수라고 잠깐만 KLMN이거든? KLMLMS 풀마 1 풀마 2 01 012 오케이. 이거 내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ML 있고 MS가 있어. 자, ML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 얘는 그냥 0이라고 쓸게 지금은. 근데 이 스핀 양자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MS를 스핀 양자수라고 부르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부르거든. 나도 왜 2분의 1인지는 몰라. 미안한데. 왜 2분의 1인지는 모르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흔히 그 전자가 이렇게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 알지? 그러니까 CO2 내가 예를 들어서 CO2에 대한 원자 구조를 그릴 때 여기다가 COO 이렇게 그리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보통 여기다 공유결합을 이렇게 표기하지. 이 2단 결합을,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던 전자 쌍들이 마치 8개가 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배치된다라고 동의할 수 있니? 그러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전에도 적용되고 있었던 건데 하나의 전자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자는 무조건 쌍을 이루고 있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스핀 때문이야. 전자는 무조건 돌고 있어야 돼. 이건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결정된 건데 내가 양자적으로 지식이 없어서 설명해 줄 수는 없어. 전자는 멈춰 있으면 전화량을 가질 수 없어. 그래서 전자는 무조건 돌고 있어야 되는데 도는 방향성이 있어. 뭐야? 이렇게 생긴 도는 기준점, 중심축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 있지. 그래서 실제로 전자가 이렇게 생긴 시계 방향으로 도는 전자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전자 자 보면 어떠니? 시계 방향으로 도는 전자들끼리만 있으면 회전하려는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운동량이라는 운동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전자가 하나의 쌍을 이루면 돌아가는 게 한쪽은 돌고 한쪽은 반대 방향으로 돌지 상쇄되잖아, 그지? 그래서 전기적인 상쇄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스핀하고 있는 두 개의 전자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는 거야, 원래. 그래서 우리가 양자수를 표기할 때 기본적으로 주량자수 n은 1, 부량자수 n은 0 이거 잠깐 생략하고 스핀 양자수를 풀마 2분의 1로 잡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나는 양자수라는 개념을 이렇게 표기해 볼게. 저기 나오는 주량자수 n 그리고 부량자수 l 그리고 잠깐 생략하고 이걸 ml로 적고 그리고 스핀 양자수를 ns라고 적는 거야. 스핀이야. 그러면 요거를 내가 이렇게 표를 적어볼게. 거기 책에 나오는 거를 봐봐. 자, 주 양자수가 1이야. 그럼 뭐냐면 요거야. 첫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인데 첫 번째 껍질은 L이 가질 수 있는 다양성이 뭐가 있다고 했어? L이 원래는 N이 이렇게 있으면 L 같은 경우에는 0부터 n-1의 수를 다 가질 수 있어. 근데 N이 1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0으로만 들어가야 해. 결정이야. 그지? 그러면 하나의 L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0이야. 일단 생략할게. 그런데 그렇게 내가 표현했을 때
각각 스핀 연자수가 풀마 2분의 1이라고 적으면 난 이렇게 생긴 첫 번째 세트를 다 끝낼 수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오비탈에는 하나의 방이 존재해. 0이라는 하나의 방이 존재해서 그 방에 풀마 2분의 1이라는 두 개의 스핀을 가진 전자가 차면 첫 번째 껍질이 다 차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정말 지랄 맞지? 근데 그냥 모두가 이렇게 쓰기로 한 약속이라서 언어가 좀 이상하더라도 받아들여줘야 되는 부분이야 이거는. 자, 그럼 첫 번째 껍질 했어. 그럼 당연히 다음번에 뭐 해야 되겠어? 두 번째 껍질 하겠지. 그럼 내가 처음에 K 껍질을 갖고 그 두 번째 주연자수가 2라고 치자. 그럼 그걸 우리가 L 껍질이라고 둘게. 자, 저기 봐볼게. 내가 부연자수를 0과 n-1까지 전부 다 가질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이번엔 n이 2로 늘어났네? 오케이, 나이스. 왜? 지금에는 L이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어. 요렇게, 그치?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어. 요렇게 두 가지 다양성이 있는데 여기 밑에 나오는 이걸 뭐라고 부르니? 자기 양자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부양자수가 0인 경우에는 무조건 0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부양자수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풀마 얘까지 다 가질 수 있어.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냥 규칙이야. 봐봐. 얘가 n이 2야. 그럼 얘보다 하나 작은 것까지 0, 1을 둘 다 쓰는 거야. 근데 그 각각이 0, 1일 때 얘가 L이 0이면 ML은 무조건 0이고 L이 1이면 ML은 플러스 마이너스 L 사이에 있는 정수 다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쓸게 일단. 그러면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 각각 풀마 2분의 1, 각각 풀마 2분의 1, 각각 풀마 2분의 1, 각각 풀마 2분의 1의 전자를 각각 다 채우면 총 뭐야? 8개지. 왜 어떻게 규칙인지 알겠지? 이게 8개라서 그래. 그래서 내가 저기 보이는 2주기에 대한 3주기에 대한 그러니까 원자 주기율표에서 2주기, 3주기에 대한 화학적 규칙성을 설명할 때 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첫 번째 전자 껍질 주양자수, 두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부양자수, 스핀 양자수 이용해서 첫 번째 모양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야. 자, 세 번째 전자 껍질 방금 얘기했던 뭐냐? 요거 K 껍질 N, K 껍질, L 껍질, M, 그쵸? K, L, M이거든. 그 다음이 M 껍질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주량자수가 3이야. 자, 여기부터 시작이야. 내가 이 규칙 가지고 똑같이 적용해볼게. 그럼 아유 그래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 라고 마음만 내려놓고 따라와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0도 되지만 마이너스 n-1까지 된다며. 그럼 1도 되고 2도 돼. 이렇게 되지. 왜? L 같은 경우에는 풀마 n-1까지 그러니까 n-1까지 다 가질 수 있다며. 근데 얘가 0이 되면은 그때 L이 0일 때는 반드시 M은 0이 되어야만 해. 이렇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때 그 경우에서는 내가 이렇게 그냥 테이블을 닫아버릴게. 그때 그 경우에서는 나는 스핀 양자수가 풀마 2분의 1 되는 전자 2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 하나가 구성되는 거겠다. 자, 그럼 뭐 해주는 거야? 노가다하듯이 다른 녀석을 채워주면 돼. 부양자수가 1일 때, 부양자수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아무튼 L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다고 쳤고 그 각각의 세 개의 방이 존재해서 그 세 개의 방에 풀마 2분의 1이라는 각각의 전자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어디까지 동일해? 앞에서 나온 거랑 동일해. 근데 이 뒤부터는 뭐야? 2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는 5개의 룸이 존재하게 되고 그 각각의 5개의 룸이 추가된 거야. 언제부터? N껍질부터.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주면 돼? 풀마 2분의 1, 풀마 2분의 1 각각 두 개의 방을 서로 다른 스핀을 가지는 두 개의 전자가 채워주면서 얘를 전부 다 채워줬을 때 하나의 껍질에 세 번째 껍질, 그러니까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총 1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요 얘기야.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각각의 오비탈에 이름이 있어. 자, 좀 이상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 자, 요렇게 내가 각각 오비탈을 채웠잖아. 그러면은 각각의 이름이 다 다른 게 아니야. 잘 봐. 부양자수가 0이야. 그럼 우리가 흔히 내가 정확하진 않은데 내가 외울 때 썼던 방법이야.
구형 하면 영어로 스페리컬이잖아. 그럼 S야. 그래서 이걸 1S라고. 자, N이 1이야. 그리고 L이 0일 때는 모양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모양이 구형이라서 실제로 모양은 살짝 생각할게. 그래서 얘가 1S고 오비탈 이름이 이 뒤에 나와 있는 게 2S야. 그 다음에는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뒤에 나와 있는 세 개를 내가 EP라 그래. 물론 이제 EP도 EP 나름이야. 이렇게 세 개가 있지만 에너지 준위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 이제 3S가 나오고 3P가 나오고 여기서 3D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만 써볼게. 3D. 자, 나도 인정할게. 개인적으로 이런 거 정말 싫어해. 왜냐면 뭔가 어떤 논리의 적용 방향이 조금 미진하거든. 사실 이런 내용 설명할 때는 중간에 좀 어씨 저게 뭐야 라는 거부감이 좀 들 수는 있어.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그냥 그런 거 있나 보다 하고 슬쩍 그냥 듣기만 하면 돼.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볼게. 내가 이렇게 생긴 커다란 그림을 그린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우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로 껍질을 나눌 거야. 왜? 우리가 그 전까지는 두 번째 껍질, 옥텟 규칙 이러면서 우리끼리 짝짝짝 규칙을 만족했지만 그 뒤에 있는 복잡한 논서부터는 그딴 규칙이 하나도 안 맞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규칙의 디테일을 찾아서 그 규칙이 실제로 뭐 때문에 바뀌는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래서 만들어준 게 각각의 오비탈, 전자 준위에 대한 이론이야. 자, 당연하게도 첫 번째 전자 껍질 N은 1, K 껍질에 대해서는 부연대수가 하나밖에 없고 여기 나오는 ml이 풀마 0이니까 당연히 0 하나고 방 하나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들어가는 1S의 모양이 있어. 모양이. 그게 뭐냐면 원자 핵이 어떤 원자든 이건 동일해. 원자 핵이 이렇게 양전하를 띄고 있잖아. 그러면 이 양전하를 띄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형 모양이야. 물론 중심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내가 이 원자 구름 이걸 구름이라고 부를게. 1S 모양 구름이야. 현대 그 전자 이론 중에서 그 전자 구름 모형 앞에 나왔던 거 있잖아. 지금은 전자가 확률적으로 분포한다. 이런 걸 우리가 확률 분포의 개념으로 보는데 원자 핵이 중심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 원자가 꽁꽁 싸매져 있으면 굉장히 불쾌하니까 내가 그 전자를 마치 잘랐다고 단면이라고 생각해보면 가운데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단면을 기준으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영역이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존재해. 왜? 첫 번째 껍질이니까 제일 안쪽에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내가 전자가 하나도 없는 이론적인 원자핵이 있다 치자. 여기에 전자를 넣게 되면 여기에 그 플러스 2분의 1의 스핀을 갖는 전자 하나 들어가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스핀을 갖는 전자 하나 들어가고 여기 있는 하나의 오비탈 즉 1s 오비탈이 안정적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내가 하나 더 해볼게. 한 가지 더. 뭐야? 2s까지 가는 거야 이제. 자, 원자핵이 똑같이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전자를 더 넣어볼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부터는 여기서 순서대로 원래 전자를 채워야 되지. 에너지 준위가 낮은 앞쪽 원소들에서는 무조건 2순위야. 이렇게야. 에너지가 안정적인 순위가. 그래서 왼쪽부터 무조건 채워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1s 오비탈을 다 채웠어.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이 뒤에 나와 있는 오비탈이 이렇게 1s가 차지. 근데 이 뒤에 있는 2s가 새로 생겨.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이 가운데가 1s라 그랬지. 1s는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한 도넛이라고 생각해봐. 요렇게. 그럼 이 뒤에 나와 있는 똑같은 구형 형태의 어떤 오비탈이 요런 식의 모양을 가지고 오비탈 모양이 형성돼. 자, S는 그래도 내가 설명할 만해. 왜? 모양이 구형이거든. 대칭적이거든. 어디서 잘라도 똑같거든. 근데 모양을 여기 나오니? 나온다. 그 뒤로 넘어가자. 이걸 봐야 되겠네. 이걸 봐야 되겠네. 어쩐지. 162쪽을 봐볼게. 그럼 거기 뭐가 나오니? 오비탈이 나오고 내가 그린 게 첫 번째가 이거야. 원자로부터 거리가 1s만 채워졌을 때 봐봐. 원자로부터 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원자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지면 전자의 확률이 되게 높아. 이렇게 하나의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존재 확률이 높은 것만 이렇게 경우를 이렇게 잘라. 그게 내가 그린 이 빨간색 선이야. 그럼 뭐야? 아, 이렇게 생긴 하나의 반지름, 아주 작은 반지름 띠가 나오는구나. 이걸 우리가 1s 오비탈이라고 부르는구나. 자, 2s 오비탈 봐봐. 오른쪽에 나와 있지? 이렇게 생긴 녀석은 1s 오비탈과 2s 오비탈이 둘 다 존재해서 전자의 존재 확률만 반지름에 따른 전자의 존재 확률이야. 그러면 이렇게 가진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확률이 높은 요 영역을 요렇게 쪼개서 여기 있는 녀석을 1s 오비탈, 얘를 2s 오비탈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1s 오비탈에 전자 2개 들어가고 그 다음 순서로는 s 오비탈에 전자 2개 또 들어가겠다 이거야. 자, 요렇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얘기를 왜 안 했는지 이거 표 앞에 있으니까 지울게. 표 앞에 있으니까 지우고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 전까지는 그럼 왜 이딴 소리 안 하고 그냥 행복하게 우리가 화학을 배웠는지.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준위가 예를 드는 거야. 1s 오비탈이 요래. 그럼 1s 오비탈은 얘가 에너지가 0 기준이야. 여기 기준이 0이야. 아주 안정적이고 아주 에너지를 많이 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전자 위치야. 근데 ES는 훨씬 이거보다 불안정해. 하지만 얘가 다 차게 되면 그 다음 반드시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차는 게 뭐야? 요런 느낌이야. 요렇게 세 개가 요렇게 놓이는데 얘가 EP1, EP2, EP3야. 사실 이거 차이는 거의 무시해도 돼. 그냥 튕겨. 물론 아까 그랬던 것처럼 오비탈이 3개 있지만 그 차이는 다 튕겨버리고 EP 오비탈은 ES 오비탈이 차고 나서 그냥 바로 차면 돼.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차는데 이제 내가 주 양자수가 3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에 대한 역전이 생기게 돼. 그래서 내가 이 에너지 준위의 역전을 알기 위해서 그 모양을 아는 거야. 자, 1s, 2s 이렇게 치웠어. 솔직히 말할게. 그 뒤부터는 내 그림의 영역이 아니야. 책을 봐보자. 162페이지를 보면 p 오비탈의 모양을 설명하지. 자, 어떻게 보면 설명 가능할 것 같아? 얘는 위아래로 솟구쳐 있는 조랭이떡 모양이지. 그치? 조랭이떡 모양인데 하나는 X축 모양 조랭이떡, 하나는 Y축 모양 조랭이떡, 하나는 Z축 모양 조랭이떡이지. 이거 세 개의 원자 에너지 준위 차이는 거의 무시해도 된다고. 그래서 다 내팽겨치고 에이 뭐 얘네들은 같은 p 오비탈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이 p 오비탈은 3개의 룸이 존재하고 여기에 6개 전자가 들어가면 두 번째 전자 껍질이 꽉 차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이것까지는 아주 강력한 규칙이라서 전자 숫자와 다른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 없이 언제나 일정한 모양을 유지할 텐데 그 뒤에 나오는 d 오비탈을 봐봐. 주양자 수가 3 이상인 경우에부터 등장하는 클로버 모양, 네잎클로버 모양의 오비탈이야. 자,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이거 잘 그릴 자신이 없어. 그림이 내가 잘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생긴 XYZ로 표기되는 요렇게 생긴 3차원 평면 있잖아. 여기에서 요렇게 생긴 녀석 이렇게 지우고 XYZ에 대한 3차원 모양만 쓴다니까 X, 요쪽이 Y고 요쪽이 Z라고 칠게. 그러면 XYZ 맞지? 여기서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요렇게 생긴 XY의 하나의 평면을 잡고 그 평면 위에 베이스가 대각선 방향이야. 왜 대각선 방향일까? 얘가 3d 오비탈이지. 3d 오비탈은 그 앞에 어떤 오비탈이 꽉 차 있을까? 이 p 오비탈이 꽉 차 있지. p 오비탈은 왜 꽉 차 있지? 당연히 전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p 오비탈은 아까 그림상으로 봤을 때 요렇게 3개 생겼잖아. 요렇게 하나 생겼지. 그래서 축에는 못 붙어. 이미 이런 오비탈 모양 전자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야. 여기에 붙어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 X축도 이렇게 붙어 있고 Z축도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얘를 피해서 오비탈을 가져야 되는 거야. D 오비탈부터는. 그러면 앞에 있던 이 S 오비탈의 흔적, P 오비탈의 흔적을 다 지워내고 그 뒤부터 전자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이상하고 괴를 맞은 형태의 이런 여기에 이렇게 P 오비탈을 피하고 X, Y 평면 위에 있는 하나의 D 오비탈, 여기 나와 있는 또 이번에는 내가 X, Z 평면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피해서 모양이 있는 D 오비탈.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 그 정도로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긴 한데 여기서 5개의 이렇게 생긴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이 모양을 눈으로만 보면 돼. 그냥 D 오비탈은 뭐다? 굉장히 지랄맞다 이거야.
그래서 d 오비탈부터는 오른쪽에 있는 163쪽에서 이 규칙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야. 자, 방금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당연히 전자를 치러 나갈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오비탈의 모양이 결정되는 건데 내가 1S는 압도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안정적이야.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녀석이 2S고 사실은 2P 이것도 아마 그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조금 다른데 그래 무시한다 진짜. 이거 두 개를 무시해서 2S와 2P는 똑같다고 칠게.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3S와 3P와 3D가 같다. 그리고 4S와 4P와 4D와 잠깐만 이렇게 같다. 이렇게 나가면서 오비탈이 점점 복잡해지는데 얘는 언제만 가능한 거냐면은 수소 원자만 가능한 거야. 수소 원자의 특징은 뭐야? 중심에 원자핵 하나 있고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 하나고 다른 전자에 의한 영향력을 아예 배제할 수 있는 녀석이야.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막 처음에 이렇게 그 수소 원자핵 하나를 두고 여기에다가 K 껍질, M 껍질, L 껍질 뭐 이렇게 네 개의 껍질을 다 관찰을 할 거야. 근데 내가 전자 하나만 튕겨 내려가가지고 만약에 이 전자가 그러니까 내가 멀리서 구슬치기처럼 전자를 틱 던졌다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관찰할 수 있어. 전자의 확률 분포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네 번째 껍질 근처에서 여기 이렇게 생긴 원형의 어떤 띠 모양이 나온다? 그럼 나는 4S 오비탈에 들어갔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 마찬가지 네 번째 껍질에 있는 반지름 근처 영역에서 이렇게 생긴 P 모양을 하나 그렸다? 그럼 내 4P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이야. 그래서 다른 전자들의 영향권 하나도 없이 내가 단순하게 하나의 전자를 띵 튕겨내려고 하면 실제로 1오비탈, 2오비탈, 3오비탈, 4오비탈의 규칙성은 깨지지 않아. 근데 다원자, 내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원자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를 제외하고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자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에너지 준위의 순위가 조금 바뀐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ES보다 EP가 살짝 더 높아. 방금 여기 그림으로 그렸었지? 그 뒤에는 당연하게도 3S가 올라오고 아니 그럼 이제 3P, 3D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되는데 이 뒤에 3D가 오지 않아. 이게 되게 중요해. 참 내가 말하면서도 좀 그지 같지? 자 처음부터 다시. 자 방금처럼 막 엄청나게 복잡한 오비탈 모양 솔직히 말해서 몰라도 돼. 근데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일반적으로 수소 원자 하나 이렇게 두고 내가 에너지 준위를 관찰했을 때는 당연히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3S, 3P, 3D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4번 껍질, 5번 껍질 에너지 준위가 순서대로 나오는 게 정답인데 여러 가지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가 아닌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자들의 간섭이 너무 강하게 작용해서 실제로 d 오비탈이 형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왜? d 오비탈 모양 봐봐. 이딴 식의 모양 전자 오비탈에 누가 들어가고 싶어 하겠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 d 오비탈 모양을 162쪽에서 보면 짜증나지? 그럼 어떻게 되면 돼? 들어가기 싫은 거야. 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간단한 S나 P 오비탈을 조금 더 선호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만 받아들이면 되고 그래서 어떤 역전이 발생하냐 1S보다 2S가 에너지가 높고 당연히 이거보다 2P가 높은 거 이거 당연하고 이 뒤로부터 쭉쭉쭉 써내려가면 되는데 이 뒤에는 자 3S, 3P 원래대로라면 3D가 와야 되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 4S가 온다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3D가 와.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금속 물질의 성질들은 이 오비탈의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어쨌든 나는 이렇게 3오비탈이 3S, 3P, 3D가 있더라도 이 뒤에 원래대로라면 에너지가 더 높은 4S 오비탈이 실제로 전자들의 간섭을 계산하면 3D보다 앞쪽으로 오게 된다는 거야. 실제로 이 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 자, 그러면 4S, 3D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좀 그지 같겠지만 이제 4P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D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얘도 5S한테 잡아먹혀. 그래서 이렇게 4D, 5P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당연하게 이 D는 원소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 그러면 이걸 내가 설명하는 그림이 그 밑에 그대로 나와. 자, 163쪽 아래를 보면은 1S. 자, 봐봐. 요거야. 요거. 여기 나와 있던 이 밑에 그림. 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 자, Y축이 에너지, 그리고 X축이 그냥 전자 껍질을 분리해 놓은 거야. 가장 에너지 주니까 낮은 건 당연히 1S야. 근데 내가 수소 원자 핵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ES, EP, 그리고 여기 나오는 3S, 3P, 3D 이렇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에너지 준위가 올라가는데, 실제로는 어떠냐? 우리가 주위에서 만나는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에는 1S가 가장 낮은 건 당연한데, 얘가 ES보다 EP가 살짝 더 높아.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두 개가 들어가 있다. 그럼 그 무조건 ES 오비탈이야. 에너지 차이가 조금 나거든. 그리고 이 뒤부터는 얘가 3S, 그리고 3P, 그리고 그 뒤에가 3D야. 요렇게. 3D, 요렇게. 근데 실제로 얘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4S가 이렇게 위치해 있어. 그래서 4S, 그 다음 이 다음이 4P, 그 다음 이 위에가 이제 또 4D인 거야. 그럼 뭐겠어? 그 뒤에 나오는 OS는 여기 있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자, 억지로 이해하려고 생각해보자. 내가 어거지로 공통점을 만들어 볼게. 다른 전자의 간섭 무시하면 sp는 동일해야 돼 원래. 근데 다른 전자가 원래 p-오비탈을 채우거나 원래 s-오비탈을 채우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반발력이 너무 강해져서 d-오비탈이 위쪽으로 밀려난다고 생각하면 돼. 더 불안정한 층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뭐야? p-오비탈은 이만큼 밀린 거고, p-오비탈은 이만큼 밀린 거고, d-오비탈은 이만큼 밀린 거야. 되게 많이 밀려. 그래서 요만큼 밀려나가서 내가 에너지 준위가 어디서부터 차냐? 이걸 순서대로 외우면 돼. 솔직히 말할게. 이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 1S, 2S, 2P는 너무 당연한 거야. 여기는 규칙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여기까지만 배워. 근데 뒤에서는 3S, 3P, 3D를 안 가고 4S를 먼저 채운다. 그래서 네 번째 오비탈을 채우게 되는 거야. 이 가운데 들어가는 자, 주기율표 있지, 주기율표. 주기율표에서 여기까지 가볼까? 1S, 여기가 예를 들어서 3S, 3P가 요렇게까지 찰 거야. 요렇게까지 찰 거야. 3P. 그 다음에는 이 뒤에 나와 있는 녀석은 4S 오비탈 찰 거야. 이거는 너무 아니다. 지우고 그냥 이것만 알면 돼. 이런 식으로 전자가 차게 된다. 그래서 되게 뜬금없지만 세 번째 껍질이 채워지지도 않는데 네 번째 껍질 전자가 차고, 그런 거에 대한 예외성이 존재합니다 라는 거야. 요거 아마 계산하는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없을 거야. 그래서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하지만 이 오비탈의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계산하는 거 없다. 다행이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같은 걸로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행위를 하냐면 1s 오비탈을 이렇게 만들어놔, 원자핵 주변에. 그럼 1s 오비탈의 영향을 받은 2s 오비탈을 그냥 2s 오비탈과 에너지 준위가 달라. 그래서 2s 오비탈을 또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첩하는 거야, 하나씩. 2p, 3s, 3p, 4s, 3d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씩 원자 에너지 준위를 중첩해 나가면서 엄청나게 복잡한 전자의 존재 확률 분포를 그리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단계별이 이렇게 나온다. 그 정도만 이해해주자. 참 결론이 좀 모호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이것만 그림을 남겨두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일반적으로 네온 이렇게 생긴 식을 쓰면은 얘는 전자가 10개지 원자 번호가 10번이지.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얘는 1s2 2를 밑에다 쓰나? 잠깐만. 위에다 쓴다. 자, 1s2 2s2 그리고 2p6 이렇게 채우는 거야. 두 번째 꼭지까지 다 채운 거지. 그래서 1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네온이다 하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오비탈의 주기를 써주면 돼. 그럼 이 다음에 내가 이렇게 생긴 아르곤 18번 원소에 대해서 배치를 써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르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 자, 1s2, 2s2, 2p6까지 채웠어. 그 다음 뭐야? 저기 그림 보면 3s지. 그러면 3s2지. 그 다음 뭐가 나오니? 3p가 나오지. 그래서 그 뒤에 3p6가 나와. 그럼 여기까지 하면 몇 개니? 2개, 2개, 6개. 2개, 6개 하면 몇 개야? 18개지. 여기까지 다 채워.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봐볼게. 아르곤 다음에 칼륨 이렇게 내가 딱 써볼게. 그럼 뭐라고 쓰니? 사실 노가다 하듯이 1s2, 2s2, 2p6, 3s2, 3p6 그 다음에 뭘까? 3d가 아니라 4s지. 그래서 얘를 네 번째 껍질에 2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쓰면 귀찮으니까 보통 이렇게 쓰거든? 그 전에 있던 아르곤에다가 4s2 이렇게. 맞지? 그래서 굳이 칼륨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그 앞선 비활성 기체 원소까지의 전자 배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거기에 있는 전자 배치에다가 4s 오비탈의 전자 2개가 들어간 상태가 우리가 알고 있던 칼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각각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충분히 서술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에너지 준위만 가지고 그 뒤에 따른 그 뒤뒤에 따른해서 계속 설명을 할 거라서 관련된 내용을 모르면 안 된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지금은 그 아까 얘기했던 앞에 나오는 계산하는 문제로 잠깐 넘어가 볼게. 자, 100 오늘 이것만 하고 끝내자. 이거 뒤에는 조금 이해가 덜 되더라도 다음 시간에 반복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고 그 페이지 153쪽을 봐봐. 자, 앞으로 넘어가 보면 페이지 153쪽이 있어. 여기에서 우선 6번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슨 계열 이렇게 세 가지 흔히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이렇게 나타내는 세 가지 각각의 계열들이 있지. 그러면 그 각각의 계열들이 A, B, C 중에 혹시 뭐라고 생각해?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자, A는 특징이 뭐야? 파장의 영역대가 작지. 파장의 영역대가 작으면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작다는 거야. 내가 방금 그렸던 그림 한번 다시 그려볼게. 내가 바닥 상태가 밑에 에너지 준위라고 보면 1층에서의 에너지 준위는 요만큼인데 2층에서 에너지 준위는 4분의 3까지 올라가고 3층에서 에너지 준위는 4분의 9까지 9분의 1까지 올라가고 4층은 16분의 1까지 올라가서 거의 무한대에 수렴하는 아주 작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게 될 거야. 그러면 A, B, C가 세 가지가 있는데
A는 그러니까 먼저 라이먼 계열은 뭐냐? 이 바깥쪽에 있는 엄청나게 그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그런 빛들을 가지고 내가 설명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빛들은 에너지의 편차가 크지. 그치? 에너지의 편차가 크고 그 두 번째 파란색은 무한대에서 나오는 거, 6에서 나오는 거, 7에서 나오는 거, 5에서 나오는 거, 4에서 나오는 거, 3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생긴 가라앉는 계열인데 굳이 따지면 에너지의 편차가 줄어들지. 아까 전에는 에너지의 편차가 요만큼 났잖아. 근데 에너지 편차가 줄어들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가서 여기 그러니까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시엔 계열까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내가 에너지 준위 차이가 더 극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예를 들어 A, B, C가 수소기체의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발머, 라이먼, 파시엔 계열이 각각 뭐냐 그냥 물어보면 에너지 준위가 차이가 가장 큰 여기 보이는 C가 당연하게도 라이먼 계열인 거고 가운데 보이는 B는 발머 계열인 거고 그리고 A는 파신 계열인 거야. 이름은 모르니까 이름은 반대로 쓰거나 헷갈려도 되는데 나는 여기 등장하는 각각의 이 에너지 준위 차이에 대한 개념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각각의 계열들을 연결 지을 수 있기만 하면 되거든. 자, 내가 2번 계산만 한번 시켜볼게. 너희들 핸드폰 없니? 있어요. 있지. 그러면 아마 계산기 가지고 직접 계산을 해보면 좋을 텐데 자 내가 이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요거야. n번째 껍질에 대한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kJ/몰이라는 되게 좀 계산한 단위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여기서 이 EN이라는 요 녀석 중에서 이것만 물어볼게 그러면. 자, 이 5번 껍질에서 4번 껍질로 가는 전이 되는 전자의 에너지를 구해봐. 실제 에너지. 물론 단위는 줄 퍼 개 하나의 개당 에너지를 구해보라. 우라노 이제 슬슬 집 가고 싶은 타이밍이긴 하지. 갔다 와. 나는 계산기 안 써봐서 정답은 모르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자.
아니야. 아니 잠깐만. 알았어. 저 볼이 몇 승이었죠? 10에? 뭘? 10에 23승 마이너스 10에 23승계. 아, 예. 이거 얼마나 나와? 계산해봤어? 혹시 이거랑 시간 똑같니? 네, 근데 응. 왜냐면 내 계산을 안 해봐서 그래. 진짜 수가 완전 진짜 말해봐. 거기 계산기에 뭐라고 나와? 아니 근데 이게 셋 다 똑같은 것만 나오면 돼. 왜? 아 저는 나중에 말을 잠깐만요. 이 수가 맞나? 둘 다 얼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저거 같은데 그거. 진짜 연락 길어요. 어떻게 내가 아직 그 형식만 보여줘봐. 이거 그 앞에 거 하고서는 이거 한 건데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곱하기 10에 23승이 아니라 나누기 10에 23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마 가를 안 이렇게 해야 될 쳤다. 거야. 맞아. 네네. 생각보다 계산기 쓰는 게 쉽지 않아. 아직 안 나왔니? 저희 이게 없나? 봐봐. 엄청 작게 나올 거야. 저도 했습니다. 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이지. 혹시 다 그렇게 나왔니? 전 10에 그 4.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6승 나왔어요. 왜 26승이 나왔냐면 이거 한 거 아니야? 키로 줄이니까 10의 3승. 아, 단위가 키로 줄 버무리거든?
아니면은 아 그거 곱해야 돼. 아 나누. 반대로 계산했나 보다. 네. 키로 줄이니까 10만 배. 제가 말린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는 건 10의 마이너스 20승 스케일이거든. 그래서 진짜 미안하지만 그리고 내가 연습 문제 풀면서 이런 에너지 준위를 처음 개까지 계산할 일은 없어도 양심 고백하지만 그냥 계산해서 풀어. 왜? 그게 정신 건강에 좋아. 누가 손계산을 해?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런 거 들렸거든 당연히. 근데 너희들 계산기 써보면 알겠지만 내가 식을 이렇게 써줘도 헷갈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계산 꼼꼼하게 잘 해보고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대략적인 스케일만 알고 있자. 우리가 알고 있던 광자 비트의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20승 플러스 마이너스 언더 한 풀만 10배에서 10분의 1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야 에너지가. 그래서 이 정도 나올 때까지 계산을 해두고 플러스 계산 문제에 무언가 더 추가되냐 이거 앞에서 배운 가시광선 이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람다분의 hc 람다 구하는 거야. h는 플랑크 상수 광자 끝이 나와 있어. 그래서 요거 2개 정도 식을 직접 계산을 써서 계산해보면서 익숙해지면서 문제 다 풀어가지고 오자. 자 숙제를 얘기를 안 했는데 일단 154쪽부터 157쪽까지야. 이런 계산 문제들 많이 담겨 있으니까 내가 톡방에서 올려주는 거 보고 잘 해봅시다. 다음 시간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안녕. 바이. 안녕. 그 누구보다 빠르구만.